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2021년, 2022년 경제 전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제 소개라고 본다면 저는 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경제연구원이고요.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후학 양성하고 있는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매년 연말에 이렇게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네. 있는 경제전망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경제 전망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네. 그 해를 표현하는 점,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표현하신다 그렇죠. 이런 그러면 얘기죠. 그 점을 결과적으로 이으면 이제 선분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는데 2020년 경제전망서에서 20년을 대전환점 이렇게 표현했고 네. 21년은 이탈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난다. 네네. 그래서 이탈점 이렇게 표현했고요. 포인트 오브 엑시트죠. 네. 그리고 2022년 경제전망서에서 2022년을 네. 회귀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온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네. 포인트 오브 터닝 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네네네. 위드 코로나를 표현하는 네.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아. 그만큼 경제가 이미 21년에는 20년 이후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구간 맞고요. 네. 그리고 22년에는 이 회복이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온다. 상당한 수준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네. 그런 표현으로서 회복되는 구간, 견조한 회복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경제 전망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평균에 해당하는 네. 총량에 해당하는 그런 지표로 보면 네. 매우 긍정적입니다. GDP가 2020년 마이너스 3.1% 세계 경제 GDP가 네. 충격을 받았었죠. 네네. 그리고 21년은 5.9%로 반등해요. 세계 경제가. 네. 그만큼 이제 충격이 있었던 그 충격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21년은 온전히 모든 국가가 다 회복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한 경제 회복이 진전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GDP가 회복되는 그래서 세계 경제로 본다면 약 4.0% 수준으로 네. 뚜렷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는 느낌. 특히 경제 충격하면 네. 모든 산업이 겪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계층이 다 경제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해당 산업은 여행, 항공, 또 숙박, 면세점 네. 이런 화장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네. 대면에 따른 서비스, 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Life is coming back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잖아요. 삶이 제자리로까지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억눌렸던 충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인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조로 간다는 거죠. 사실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네. 근데 그 불균형 회복 중에서 그 나타나는 배경이 백신의 보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불균형해요. 저 기사를 봤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정도 네. 백신 접종률이 있고 네. 선진국이 80% 정도 그렇습니다. 접종률이 있다 네. 이렇게 들은 기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후진국이나 이제 뭐 개발도상국가 네. 이런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그들이 회복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더 걸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에 봤던 주요 뭐 IMF나 월드뱅크나 모든 국제 기구들이 네. 선진국가 개도국에 또 저소득 국가에 회복되는 그 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때의 그 경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선진국들은 22년 안에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네. 개도국들은 22년, 23년까지도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셧다운이 있고 네. 그래서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그 부스터샷을 네. 제발 좀 중단해달라, 하지 네.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그런 있더라고요.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것처럼 네. 경제 회복이 제각각,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다이버전트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제각각 따로따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조짐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테이퍼링도 하겠다. 네. 아직 시행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네. 21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부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이 제기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화 정책 때문이도 있고 네. 물가 상승률은 사실 전년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격이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니까 네. 기저 효과도 물론 있어요.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하게 된 계기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못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수급 차질이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 차질 문제,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가 사실은 21년 상반기 중에 잡힐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쩌면 공급 사슬 병목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고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뭡니까? 통화량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게 역할이죠. 돈을 왜 풉니까? 목표가 뭡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경제 위한. 활성, 네. 예, 경제 활성화도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의미는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네,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목표고요. 정책의 목표고 이것은 정책의 수단이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네. 유동성을 이제 수축시키면 유동성 공급했던 걸 다시 줄여주면 테이퍼링을 하면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테니까 역행하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부분이 올라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게 참 힘들지 않을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불균형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가계 어떤 부채 증가 면에서 같은 거. 그런 금융 네.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가계 부채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채무 불이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네. 그런 위험에 놓일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융부실 문제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금융 불균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인상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카드입니다. 카드요? 카드.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금리 하에서 이 코로나19 말고 그 밖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 금리를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하에서 제자리로 올려놔야 경제 충격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네. 통화정책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통화정책 수단을 지금 수준에서 마련을 해놓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 가지 변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런 여건 때문에 한국은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은 또 한국은행으로 넘어왔었지만 미국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먼저 테이퍼링을 시작하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2021년 11월이나 늦어지면 22년 1월 정도 그때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무게가 2021년 연내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0억 달러씩 유동성을 매월 공급하다가 네. 이 유동성 공급량을 갑자기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지금의 시나리오는 약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러면 이것을 FOMC 회의 때마다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네.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22년
약 10월을 전후해서 그 시작 시점과 테이퍼링 규모와 네. 그리고 매월 할지 FOMC 회의할 때마다 할지 네. 그것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르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컨센서스가 그러하다 보니까 대략 한 내년 10월을 기점으로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겠죠.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하던 완화의 시대에서 통화량 규모를 줄여나가는 긴축의 시대로 조금씩 전환돼 가고 있는 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완화적 통화 정책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점에서 0이 되는 시점에 이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고려할 건데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세나 실물 경제, 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실업률을 볼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역시 실업률을 봤거든요. 그렇죠. 고용 안정이 돼야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네. 그렇죠.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네.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고 네. 가장 경기 후행적인 변수가 고용이에요. 네.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때 가장 더디게 고용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쉽게 자신감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고용이 완전 고용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다시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네.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어떨까요? 22년에는 역시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이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그 성장률로만 보면 조금 조정되는 그래서 한 3.0%, 2.9에서 3.0% 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자산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책에다가도 자산 버블인가 인플레이션 위협인가 네. 그 두 가지를 의문점으로 이슈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은 여러분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이에요. 네. 그게 목표 안정 물가 상승률이 2%니까 그걸 초과하면 고물가라고 보는 거고 그 고물가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위협에 해당되긴 하죠. 왜냐면 약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산 버블의 개념은 다르죠. 자산 버블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주식 가격의 상승. 네. 그런 자산 가치의 상승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과 자산 버블은 조금 다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참 네.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그래서 2022년 경제전망서에 한 가지 또 이슈를 네. K자형 회복이라고 했어요. K자형 회복은 뭐냐면 그 그림이 실제로 있는데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네. 누군가는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요. 마치 이런 거죠. 1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5천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집값은 3억 오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나는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건가 아니면 2억 5천만 원만큼 반대로 가난해진 건가. 보통은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결국 자산을 보유한 자는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만큼 자산 가치가 크게 치솟으니까 오히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성실히 일했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모습. K자형 회복은 총량적인 의미에서 평균적인 의미에서 회복은 회복인데 그건 누군가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느끼고 누군가는 전혀 회복을 못 느끼는 그런 양극화가 실제 벌어졌고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충격의 부작용이에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고, 그래서 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예산안에서 나왔죠.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된 골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 양극화 해소 방안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뭐 혹은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투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 하는 정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변에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본인이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이제 이 예산안을 짜잖아요. 네. 그 예산안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산안이 이미 608조 원 정도로 네. 계산이 됐고, 예산이 확정된 건 12월 초에 보통 나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 22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22년 예산의 주요 골자를 봐야 되는데, 네. 예산이 너무 수포 예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이는지. 그 어디에 집중적으로 네. 쓰이는지를 들여다보면 네. 그 예산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포커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누는? 네, 한 가지가 도약이에요. 경제 도약.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온전히 제자리에 돌아가자. 제가 네. 회귀점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경제 도약을 위해서 내건 것이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 뉴딜 2.0에서 강조하는 게, 뉴딜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조했는데, 네.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계속 유지하고요. 세 번째, 지역 균형 뉴딜을 좀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점에서 중요해요. 철도 뭐 이 교통 이런 거가 그런 것도 되나요? 포함되고요. 지역별로 산업 거점을 마련해서 네. 첨단 산업 도시를 구성하고, 네. 그렇게 산업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수도권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GTX 확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또 다른 골자가 바로 양극화 해소죠. 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네. 다양한 조치.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취약계층 중에는 또 노인 돌봄 대상이 되는 네. 노약자 혹은 고령자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해당 노인 일자리의 대상자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보존을 위한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네. 엄청나게 확대합니다. 네. 다양한 정부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 많이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호가는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 뭐 거래된 게 별로 없다라고 해도 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은